네, 안녕하세요. 병리과 홍소연입니다. 오늘 차의학연구원 연구방법론 세미나 세 번째 시간 데이터 과학의 특징과 저희 분당 차병원에서 데이터 과학을 하는 연구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과학은 생명정보학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과학의 정의와 특징,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분당차병원 그리고 사회과학대학교에서 데이터 과학을 같이 교수님들과 성공적으로 했던 예제들 두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 과학을 우리 병원 내에서 혼자 하거나 아니면 같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과학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바이오 인포메틱스가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하려면 수학적인 방법이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난 학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생명정보학 분야, 생물학 분야에서만 일어난 현상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일어난 현상이고요. 그래서 요 데이터 과학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기존의 과학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기존의 과학은 가설이 드리븐, 가설이 주도하여서 데이터를 생성해내고 그 다음에 지식을 창출해주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하려면 처음에 가설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설을 가지고 그 가설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실험을 수행해야 되고 그 실험을 수행 결과를 통해서 가설이 맞다, 틀리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고 다시 또 가설을 세워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과학은 가설이 주도해서 데이터를 제너레이션하는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빅데이터가 생성되게 되면서 이제는 가설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데이터가 생산이 되고 그럼 그 데이터에 의해서 오히려 가설이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설이 창출된 걸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또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해서 가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가 가설을 만들어내고 다시 데이터를 보게 만드는 이렇게 데이터가 드리븐하는 과학이다 라고 해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이런 과학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설이 있으면 더 좋지만 가설이 없이도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냥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냥 데이터가 생산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두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온라인 쇼핑에서 구매를 하시면 그것이 그 회사의 여러분들의 구매 목록 빅데이터가 됩니다. 그럼 회사는 그거를 막 분석을 해서 그 구매자들의 특성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춤 광고를 제공을 해서 우리의 지갑이 훨씬 더 쉽게 열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생명과학이 아니라 빅데이터, 데이터 과학의 힘을 보여주는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게 2012년, 좀 한참 전인데요. 데이터 과학 초창기의 예제인데, 그 타겟이라는 타겟은 미국의 슈퍼마켓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타겟의 데이터 과학자가 실제로 있었던 일을 쓴 뉴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미네아폴리스인가 하는 주에 있는 타겟의 데이터 과학자인데 어느 날 한 남성이 그 타겟을 찾아와서 막 따집니다. 아니 우리 집에 고등학생 딸이랑 나 둘밖에 안 사는데 왜 그 아이 침대 용품이랑 그런 출산 예비 용품에 관련된 쿠폰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딸이 고등학생인데 임신해서 출산이라도 하기를 바라는 거냐고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리자가 보고 우편물 발송한 관리자가 보고 진짜 그게 나갔길래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슨 착오가 있었나 보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근데 며칠 뒤에 다시 그 남성이 다시 전화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올해 8월에 곧 출산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일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고등학생 딸이 출산 예정이라는 걸 몰라요. 하지만 타겟의 데이터 분석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 쇼핑하는 구매 목록 리스트가 임산부의 구매 목록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저 집에 지금 출산이 임박했구나. 그러면 출산 관련 용품 쿠폰을 보내서 그거를 더 많이 우리 타깃에서 사게 해야겠다.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모든 사람이 쇼킹했던 이제 초창기 일하고요. 근데 이게 벌써 2012년이라 너무 옛날 얘기잖아요. 그래서 최근 스토리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최근 스토리는 이제 아마존의 추천 시스템인데요. 지금 이 아이템 투 아이템 콜라보레이팅 필터링이라는 이거는 IEEE 인터넷 컴퓨팅이라는 저널에 실린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IT 쪽 관련된 그런 연구하시는 분들도 기업들도 이렇게 논문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논문이 요 IEEE 인터넷 컴퓨팅의 창간 20주년 동안 출판된 논문을 모두 살펴봤는데 가장 최고의 논문으로 선정이 된 논문이에요. 이제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전에 그 추천 시스템, 기업에서 이제 맞춤 광고를 하는 시스템은 앞에서 타겟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구매한 내역들을 쫙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아까 타겟의 예라고 하면 임산부일 것 같다, 뭐 이런 특징이죠. 아니면 학생인 것 같다, 아니면 뭐 교육자인 것 같다, 뭐 이런 특성을 확인을 해서, 근데 그 사람이 아직 이런 제품들은 구매를 안 했어, 다른 사람들은 구매했는데, 그러면 구매하지 않은 제품을 사도록 이렇게 광고를, 맞춤 광고를 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타겟 예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마존의 데이터 분석가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쫙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용자 기반으로 하는 거는 분석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인 방법은 사용자의 기반에서 추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구매했던 구매 목록, 구매 물품에 대해서 쫙 분석을 해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거를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근데 뭐 생각해 보시면 뭐 사용자 기반으로 추천을 하나, 그 사람이 구매했던 물품으로 기반으로 추천을 하나, 뭐가 크게 다르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아마존이 2014년 당시에는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28%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추천 시스템을 바꾸고 나서 시장 점유율이 거의 2배로 뜹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사용자 기반에서 추천하는 것보다 아이템 기반에서 분석해서 추천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아마존이 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 놀라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이 20주년을 맞아서 최고의 논문으로 선정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요즘 기업들은 다 이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정말 그 데이터가 그냥 있지만 그 안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 특성을 파악해서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데이터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공개해도 데이터는 공개 안 하잖아요. 왜냐면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잘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과학에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래밍 도구를 통해서 살펴보셔야 하지만 빅데이터가 아니라면 직접 눈으로 살펴보는 것도 애정을 가지고 눈으로 살펴보는 게 저는 데이터 과학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데이터를 잘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파트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헬로 데이터 과학이라는 책에 나온 예제를 제가 가져왔어요. 그 미국의 워싱턴 대학 치과 구강학과 교수이고 마크 드랭숄트라는 사람인데요. 누구나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그런 상황인데, 이 마크 교수님은 결혼 후에 몸무게가 16kg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너무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니까, 의대 교수님이니까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매일 몸무게랑 체지방을 측정하고 지금 보여드린 그 체형 사진을 매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 비슷하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또 다른 거는 요 측정한 이 수치와 사진을 데이터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측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이어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해요. 내가 며칠 동안 뭐 탄수화물을 끊어본다든지, 뭐 어떤 식이요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한 가지씩 시도해보고 그 시도한 거의 결과가 데이터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조금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실제로 제가 논문에서 읽었는데 이 다이어트 방법이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어떤 사람한테는 탄수화물을 끊는 게 되게 효과적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한테 어떤 방법이 맞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것을 다 데이터로 만들어서 분석하는 것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2000년 12월 10일에는 89kg이었는데 3월 17일에는 84kg이 되고 8월 11일에는 77kg이 돼서 물론 목표했던 16kg을 빼지는 못했지만 매달 300g씩 감량을 해서 12kg을 감량하는 놀라운 이제 다이어트 성공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크 교수님한테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절실한 문제에서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의대 교수님한테 해당하는 것인데요. 교수님들이 너무 바쁘세요. 너무 바쁘셔서 정말 내가 절실하지 않으면 그게 하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데이터를 이 앞에 마크 교수님 얘기처럼 이게 측정하는 거는 쉽잖아요. 근데 그거를 데이터로 다 입력하고 실제로 내가 다이어트를 해봤던 거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이런 거는 노력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바쁜 와중에도 정말 에너지를 가지고 풀어야 할 만한 정말 중요한 문제다. 에서 시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소한의 데이터의 분석과 실험으로 해결법을 찾는 거를 추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이제 의사결정과 실천으로 직결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분석을 위한 분석이 되면 이게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속성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이 마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 맞는 이제 다이어트 방법이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끊으면 다이어트가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체형 사진이랑 이제 그런 몸무게를 측정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더 살찌지 않도록 이런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끊는 거를 매일 실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시고 나서 그것을 꼭 의사결정과 실천으로 직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그냥 일상일 수도 있고 이제 진료일 수도 있는데 쉽게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화 하시는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을 시작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정의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몰 데이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쉬운 도구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간단한 분석 방법으로 시작을 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면 사실 다 알고 계신 내용을 정리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어진 문제를 풀기 전에 명확히 정의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풀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의 목표는 무엇인가? 문제의 범위는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내가 생각할 때 문제 해결의 성공과 실패의 척도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 일일이 답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연구 성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문제를 데이터로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답인데요. 문제와 관련된 데이터에 포함되는 속성은 무엇인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가? 퍼블릭 데이터에 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데이터가 공개 데이터에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도 찾아보시면 좋고요. 공개 데이터에 없다. 그러면 내가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최적의 방법과 도구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 전에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분명히 데이터 과학은 가설이 필요 없다. 라고 말씀드렸긴 했지만 그래도 성공적인 연구 결과를 얻으려면 가설이 없는 것보다는 연구 가설을 명확히 하시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시는 게 성공하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데이터는 그 헬로 데이터 과학에 나온 내용인데 이 저자는 그냥 아예 데이터 과학은 테이블 놀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뜻은 이제 분석 가능한 데이터는 보통 물론 요즘에
딥러닝이나 뭐 이런 방법들, 뭐 LLM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뭐 자연 언어나 뭐 이미지 데이터도 분석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거는 꼭 그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의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이렇게 표 형태로 정리가 되어야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에 적절한 형태로 가공하고 그 다음에 가공된 데이터를 다양한 분석 기법을 적용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도출하고 결과를 구현하고 공유하는 것까지가 데이터 과학입니다. 이제 이 뒷파트는 말고 이 앞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에 적절한 형태로 가공하고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교수님들께서 특히 요즘엔 뭐 CDM 같은 우리 CDW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원본 데이터를 쉽게 얻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본 데이터를 가설 테스트에 적합하게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그 행은 수집 단위별 데이터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제 같은 경우는 환자별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열은 그 환자의 특성에 해당하는 개별 항목이 갖는 속성. 보통 이렇게 뒤집어서 하셔도 되긴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열이 수집 단위고, 행이 수집 단위고, 열이 속성.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수집 단위는 중복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 아이디를 만약에 단위로 썼다.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환자 아이디 결과가 2번 오지 않도록. 근데 이제 병원에서 사실은 데이터를 받아보면 환자 아이디가 동일한 환자 아이디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환자가 첫 번째 방문 때의 결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 때의 결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수집 단위를 환자 아이디로 만들지 말고 환자 아이디와 몇 번째 방문이냐, 요거를 결합해서 단위를 만드시면 돼요. 그렇게 그 행의 단위는 그 중복되지 않고 유니크하도록 만드시는 게, 그러니까 독립이 되도록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단위는 중복되지 않도록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개별 항목이 갖는 속성에는 일단 수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 타입이 종속 변수일 수도 있고 설명 변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설명 변수는 이제 보통 X라고 표현을 하고 종속 변수는 보통 Y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X는 나이, 성별과 같은 환자의 특성이고 Y는 이제 종속 변수는 질병에 걸렸느냐, 걸리지 않았느냐, 뭐 사망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런 특성을 갖게 되어서 이제 Y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X를 사용하게 되는 이제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마다 이 열이 수치 데이터냐, 카테고리 데이터냐, 그리고 그 열을 내가 설명 변수로 쓸 거냐, 아니면 종속 변수로 쓸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데이터를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제가 강조를 많이 하고 싶은 게 NA 값 처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NA라는 뜻은 not available이라는 거의 약자라서 비어있는 값이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제가 공동 연구하시는 여러분 교수님들한테 데이터를 받아보면 요 NA 값을 정말 다양하게 해주세요. 그냥 비어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대시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999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빈칸으로 주셨다 라고 하면 사실은 그 빈칸의 의미가 두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아예 테스트를 안 했다 라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테스트를 했는데 디텍션이 안 됐다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개의 빈칸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경우에는, 그리고 특히 이런 빈칸을 not tested와 not detected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면 정말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not available의 경우에는 NA를 표시할 것인지 null로 표시할 것인지 999로 표시할 것인지 하나로 정해서 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 상태로 그냥 그 통계 소프트웨어를 돌렸다 그러면 혼재된 상태에서 돌아가면 걔네들은 이거를 다 다른 카테고리로 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기대하셨던 거랑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파악하셔서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카테고리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손으로 입력하는 경우에 정말 오타가 많아요. 정상, 뭐 당뇨, 당뇨1, 당뇨2, 그 당뇨1을 숫자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한국어 예제를 들고 왔는데 만약에 영어로 쓴다
그러면 엑셀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다 동일하게 처리를 해요. 근데 실제로 프로그래밍에서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대소문자도 동일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질병을 정상, 당뇨, 1형 당뇨, 2형 당뇨, 아니면 데이터가 없다. 이렇게 네 가지로만 정의하겠다. 그러면 데이터를 쭉 보시고 필터 같은 걸 걸어 보셔서 이렇게 네 가지가 아닌 형태로 표현이 돼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런 수고스럽지만 데이터 분석을 잘 하려면 이렇게 깔끔하게 가공을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각 테이블에는 단일 유형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환자별로 암 환자의 경우에도 그 원발성 조직이 있고 메타스테틱 조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단일 유형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근데 환자별로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고 그게 다 필요하다. 그럼 사실은 테이블을 따로 만드시면 돼요. 원발 테이블, 뭐 메타스테틱 테이블 이렇게 따로 만드시고 그리고 환자 아이디라는 공통 성성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선택적으로 합쳐서 분석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테이블이.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 마이닝 하기 좋은 이유가 수집 단위가 유니크하고 이런 특성들이 명확하게 분석되어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합쳐서 분석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다음 말씀드릴 건데 그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는 이제 한 환자에 여러 조직이 있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어떤 환자는 원발성 조직만 있고 어떤 환자는 메타스틱 조직만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수술을 했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그런 경우에 나는 원발성 조직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만 행을 빼내서 새로 테이블을 만드시면 되거든요. 또는 얼리 캔서들만 보고 싶다. 그러면 3, 4기는 제외하고 1, 2기만 뽑아서 데이터 테이블을 따로 만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은 행을 뽑아서 만드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열만 뽑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이랑 가족력이랑 뭐 병기랑 이런 것들만 내가 뽑아서 분석하겠다. 그러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 전체를 다 쓰시는 것보다 필요한 것만 뽑아서 분석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프로그램들이 한국어를 잘 못 읽어요. 그래서 이런 쓰지 않는 데이터에 한국어가 들어있으면 스페셜 캐릭터를 잘 컨트롤을 못하면 이상한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만 이렇게 뽑아서 테이블을 새로 만드셔서 분석하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굉장히 정보가 디테일하게 특히 의학 데이터들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병기 같은 것도 1A, 1B, 2C 막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복잡한 카테고리로 데이터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복잡한 카테고리면 실제로 카운트, 프리퀀시 빈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럼 분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바꿔서 속성을 변환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전 거는 그리고 또 나이도 되게 좋은 예인데요. 13살, 25살, 35살 이런 거를 요 숫자로 그냥 뉴메리컬하게 쓸 수도 있지만 이거를 10대, 20대, 30대 바꿔서 분석하는 것이 사실 의학 데이터에서는 더 좋은 접근법입니다. 왜냐하면 숫자로 분석하면 뉴메리컬로 분석하면 잘 안 보이는 게 이렇게 나이대로 분석하면 잘 패턴이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나이가 10대, 20대는 별 차이 없다가 40대 이후로 확 안 좋아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의학 데이터는 그냥 뉴메리컬하게 분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룹으로 변환해서 분석하는 것도 그 안에 숨겨진 데이터의 패턴을 보기에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변환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것을 그대로 두고 요거는 지금 변환하는 건데 그냥 그대로 두고 새로 만들어서 추가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을 속성을 변환하거나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설명드렸는데 꼭 데이터는 스몰 데이터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몰 데이터라는 말은 주어진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 과학을 하려는 분들은 빅데이터를 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빅데이터는 생산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요. 빅데이터 분석하려면 큰 서버 있어야 되거든요. 느리고
복잡하고 어렵고 빅데이터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빅데이터가 필요가 없다. 그러면 스몰 데이터로 하시다 보면 쉬운 툴로 도구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데이터가 1000명이 있다. 근데 내가 1000명을 핸들하기 힘들다. 그러면 랜덤으로 작게 만드셔서 그냥 분석해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몰 데이터로 할 수 있는 문제라면 최소한의 데이터로 분석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단순한 도구와 기술로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과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제 복잡한 도구, 분석 기법, 복잡한 통계적 방법론, 그리고 뭐 기계학습, AI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처음부터 그걸 배우실 필요는 없어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근데 이제 생물학 의학 연구에서는 실험 디자인, 이 실험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 샘플 수 이런 것들은 하는 방법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SPSS를 많이 쓰시는데 SPSS에서는 이게 고급 기능이더라고요. 근데 R에서는 이게 디폴트 기능이에요. 그래서 R을 쓰실 줄 안다면 이제 몇 줄만으로도 필요한 샘플 수가 몇 명이다. 요거를 계산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당장 하실 필요는 없지만 내가 돈 안 들이고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R 같은 걸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처음부터 기계학습, 뭐 복잡한 통계 방법론 이런 걸 배우실 필요는 없고 제일 첫 번째는 데이터를 살펴보는 탐색적 분석을 하시고 근데 내가 뭔가 가설을 검증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통계 분석, 가설 검증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설 검증이 아니라 내가 데이터를 파악해서 예측을 해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R이나 데이터 분석 방법론, 기계학습 이런 거를 단계별로 배우시면 돼요. 처음부터 LLM 쓰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쉬운 회귀 분석부터 이렇게 천천히 나아가셔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다 기반해서 이렇게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할 수 있는 거에 캐파시티를 조금씩 넓혀 나가는 방법으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오늘 세미나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다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제일 첫 번째가 기술 통계와 요약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데이터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건 분포예요. 근데 다들 이게 너무 쉽기 때문에 뭐 분포 거의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분석부터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있다. 그럼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분포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우향적으로 오른쪽 꼬리가 편향되게 긴 이런 형태일 수도 있어요. 내 데이터가. 그리고 또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바이모달인 형태도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평균을 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대표하는 값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정규 분포는 잘 들어봤지만 이렇게 오른쪽 우향 편향이 있는 데이터나 바이모달의 경우에는 그 평균이 대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향 편향이 있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중앙값이나 그런 것들을 써야 되고 이렇게 바이모달인 경우에는 중앙값도 잘 맞지 않아요. 왜냐면 중앙값도 여기 위치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바이모달이다. 그러면 최빈값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 데이터가 정규 분포냐 아니냐. 요것들을 파악하시는 게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에 중요해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분포고요. 그 다음에 분포를 보실 때도 시각화를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쉽게 보시기 위해서 시각화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하나다? 그럼 이렇게 히스토그램 같은 거 그려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박스 플롯 같은 거 그려보셔도 돼요. 이거 제가 GPT한테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키에 가지고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그려달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데이터가 2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스캐터 플롯, 산점도 공부 시간과 성적과의 뭐 관련, 당연히 코릴레이션이 높겠죠. 이런 스캐터 플롯이나 아니면 그룹별 박스 플롯.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별 상관관계 행렬 시각화. 이런 것도 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상치와 문제가 되는 데이터를 탐지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키는 정규 분포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GPT한테 사람들의 키로 정규 분포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5m 키를 가진 환자를 넣어서 그려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5m인 키를 가진 환자는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받아보면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타예요. 예, 실제로 다 전산으로 되지 않고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도 사람이 쓰기 때문에 오타가 항상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거를 모델링 단계에서 이런 데이터가 되면 아예 모델이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아웃라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모델이 이상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이런 게 있다는 거를 확인하시고 이거를 다시 환자 데이터를 보셔서 이 사람의 키가 진짜 뭐 1.5m일 수도 있는데 1이 빠져서 5m가 된 걸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근데 환자 정보가 확인이 안 된다. 그럼 차라리 NA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탐색적 데이터 분포에서 데이터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관계 분석, 상관관계, 뭐 그룹별 통계 그래프 뭐 이런 것들이고요. 이게 굉장히 예쁘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제 R 프로그램에서 요 두 개 라인으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features의 붓꽃 데이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종의 세팔, 이거는 꽃받침, 꽃잎이고 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스피시스가. 그래서 그 세 가지 스피시스에 따른 꽃받침과 꽃잎, 그들 사이의 코릴레이션, 그룹별, 그런 박스 플롯, 그 다음에 뭐 상관관계까지. 요 두 줄이면 돼요. 라이브러리 불러오고 아이리스를 GG 페어로 그려라. 이렇게 예쁘게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R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한 그래프도 두 줄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공적인 공동 연구의 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시간에 제가 소개해 드렸듯이 난소암의 전사체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머신러닝 방법으로 두 개의 유전자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USP19이 높고 RPL23가 낮으면 예후가 좋았고요. USP19이 낮고 RPL23가 높으면 예후가 좋지 않은 결과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았는데 이게 퍼블릭 데이터에서도 검증이 똑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양과 우리나라는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패턴이 서양 데이터에서도 발견이 되고 이 TCG 말고도 또 다른 퍼블릭 데이터에서 동일한 패턴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떻게 연구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리터러처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RPL23 유전자는 라이보조멀 60S 서브 유닛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프로테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구조적인 그런 단백질이고요. 그래서 얘는 라이보조멀을 이루는 애거든요. 근데 암에서 요 라이보조 트랜슬레이션이 빠르게 잘 돼야 암세포가 막 성장을 하기 때문에 암에서 트랜슬레이션한 프로세스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문헌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노말셀에서와 달리 캔서셀에서는 이런 애들이 많이 발현이 되면서 온코라이보점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암이 되게 하는 이제 온코프로테인 만들고 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계속 밝혀지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처음 접했을 때 이 정상인 라이보조점과 온코라이보점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모르겠어요.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온코라이보점만 갖고 있는 특징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요 당시에는 요 RPL23가 높으면 예후가 안 좋은데 RPL23를 타겟하는 약물을 개발하면 부작용이 굉장히 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RPL23는 그냥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머지 하나는 USP19인데요. 이 유전자는 디유비키티네이션 엔자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로테인 데그라데이션 과정 중에서 유비키틴을 막 붙이게 되는데 이 디유비키티네이션 엔자임이 이 유비키틴을 막 잘라주면 데그라데이션 되지 않고 살아남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RPL23, USP19 아무것도 모른 채 연구를 했거든요.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알고 있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노블한 걸 찾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연구를 할까 고민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실험적으로 난소암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박경순 교수님한테 그냥 친분이 있어서 여쭤봤어요. 제가 이런 걸 찾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 데이터에서도 잘 들어맞고 뭔가 중요한 시그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박경순 교수님이 유비키티네이션은 자기 전공이 아니라고 하시고, 근데 우리 학교에 USD 더 대가가 있다고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생명과학과의 백가환 교수님이 대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연결을 해주셨고, 그래서 백가환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이런 걸 발견을 했습니다라고 했더니 제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걸 가서 말씀드렸는데, 백가환 교수님 그 책장에 그 디유비키티네이션 패밀리에 관련된 애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USP19에 대한 그 클리어 파일을 딱 꺼내서 이 USP19은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근데 난소암에서 보이는 패턴이 되게 재밌다라고 얘기하셔서 공동 연구를 같이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백가환 교수님이 자기 인턴 학생 중에 한 명을 이제 잘 설득을 해서 이 연구를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USP19이 P53을 조절한다라는 그런 기능적인 관련성, 그 난소암에서 P53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실험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리고 이제 요 민효석 학생이 석사 박사를 거치면서 이 연구를 해서 지금 논문을 서브밋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 거는, 일단은 저는 우리 학교에 이렇게 대가 교수님이 계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그리고 분당 차병원에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민효석 학생을 공동 연구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적인 건 제가 가르치고 실험적인 건 교수님이 가르치고, 그래서 이렇게 명확한 역할 분담과 공동 연구 지도를 해서 이런 결과를 잘 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예는, 저는 이제 공동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처음부터 실험 디자인부터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분당차병원에 오기 전에는 좀 좋지 않은 공동 연구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일 안 좋았던 예는 본인들이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오믹스 데이터를 생산을 다 해요. 그리고 이제 회사한테 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았는데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분석해 주세요도 아니고 그냥 데이터를 주면서 논문만 출판되게 해달라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안 좋은 얘기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인데, 오믹스 실험을 하기 전에 회사랑 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굉장히 디스커션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NGS가 딱 한 가지 방법만, 전사체 데이터 생산한다. 그럼 딱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링크를 볼 거냐, 뭐 RNA를 볼 거냐,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이제 FF에 적합한 방법을 볼 거냐, 프레시 샘플에 적합한 방법,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전혀 없이 그냥, 근데 회사도 알아요. 그러니까 논의하는 사람이 잘 알면 그거를 잘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잘 모르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모르는지 알아? 너무 어색하네. 네, 그래서 맞아. 처음부터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회사랑 디자인을 잘 해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황당했던 거는 그룹마다 새 샘플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면 새 샘플이 안 되면 이거 너무 기본인데 평균을 못 구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서 기본적인 t-test 같은 거 전혀 못하고 그냥 홀체인 정도만 구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NGS 실험이 조금 어려워서 QC를 굉장히 퀄리티 컨트롤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해석이 안 되면 회사한테 당연히 재분석해 주세요 라고 요청해야 되는 파트인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 실험을 시작하기 전부터 공동 연구를 제안을 하고 같이 그 데이터를 이해하는 사람과 공동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퀀싱 회사들은 그 자기네들이 회사가 정해놓은 기본 파이프라인 분석만 수행을 해줘요. 다시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 분석을 안 해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데이터 분석은 정말 끝이 없이 엔드리스로 무한히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들이 처음에는 좀 해주다가 그 다음부터는 아예 해주질 않아요. 돈 준다고 해도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생산해야 되냐, 그 데이터를 회사 직접 생산할 거냐, 회사에 의뢰할 거냐, 그리고 그 다음에 분석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저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분당처병원 교수님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리과 안희정 교수님 콜라보레이션 할 때도 그랬고, 의생명과학과 박근홍 교수님과 콜라보레이션 할 때도 그랬고, 다 언급할 수 없는데 혈액종양내과 정현재 교수님 콜라보레이션 할 때도 다 처음부터 실험 디자인부터 같이 논의해서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세미나에서 안희정 교수님 난소암 연구랑 정현재 교수님 얘기를 많이 해서 이번에는 박근홍 교수님과 했던 연구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홍 교수님이랑 같이 했던 연구인데요. 교수님께서 세포에 미토콘드리아를 트랜스퍼 하는 게 세포의 디벨롭먼트나 이런 오스토제네식스, 분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세포에 미토콘드리아를 트랜스퍼 해서 볼 건데, 피노타입뿐만 아니라 전사체 데이터도 생산을 해서 그 트랜스퍼한 결과들을 해석하고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RNA식으로 타겟도 발굴을 해서 그거를 검증하는 실험까지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실험 아이디어가 되게 명확했고요. 그리고 아예 실험할 때부터 실험할 학생, 그러니까 박근홍 교수님 랩에 실험할 학생, 그 다음에 저희 실험실에 분석할 학생, 그 다음에 주저자는 그 두 학생과 박근홍 교수님, 저, 그리고 박근홍 교수님 랩의 연구교수, 이렇게 5명이 주저자를 하기로 딱 하고, 분석이 바로, 그리고 데이터 생산할 때부터, 그러니까 RNA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회사랑 다 논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 이런 것들 다 정의하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한번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QC 보고 요거는 다시 해달라고 요청해서 다시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올해 어드밴스드 사이언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논문 출판이 잘 되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박근홍 교수님께서 워낙 빠르게 실험 검증을 잘 해주셨기도 하지만, 이제 처음부터 아이디어가 명확했고, 실험 디자인도 명확했고, 주저자, 이런 기여도도 명확했고, 그래서 각자 빠르게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딱 나눠서 각자 빠르게 하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논문이 빠르게 좋은데 나올 수 있었던 요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미국에서 포스닥으로 일할 때 저희 미국 지도 교수님이시거든요. 에드워드 마르코트 교수님이신데, 굉장히 텍사스 주립대학이시고요. 근데 굉장히 이 연구팀을 보면서 이상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교수님은 생명정보학 하시는 분이고, 앤디 웰링턴 교수님은 합성생물학 지금 합성생물학 분야 대가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조지오 교수님은 면역학 하시고, 월링포드 교수님은 발생생물학 하시는데, 앤디 웰링턴 교수님이 아이디어를 내시면 분석은 우리 교수님이 해주시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피놀로그라는 그 논문도 되게 재밌는데, 저희 교수님이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아이디어를 내셔서 데이터 분석을 하셔서 타겟들을 쫙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실험을 월링포드 교수님이 개구리 써서 하기도 하고 지브라피시 써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과제 지원할 때도 단독으로 내지 않고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합성생물학 과제다 그럼 이렇게 팀 만들어서 하고, 발생생물학 과제다 그럼 이렇게 팀 만들어서 하고, 굉장히 이상적이고, 실제로 랩 미팅도 같이 해요. 발표 랩 미팅도 같이 하고, 연구 과제도 같이 쓰고, 그리고 실제로 학생도 만약에 저희 랩에 면역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지호 교수님이랑 공동 연구 지도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논문의 추세가 한 사람이 써서 논문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거든요. 저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연구를 빠르게 잘하려면 이렇게 이상적인 팀이 되면 좋겠다, 되게 많이 부러워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 게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병원에도 계시더라고요. 정원재 교수님, 김찬 교수님, 혈액종양학과 내과 교수님들이, 영상의학과 교수님, 병리과 교수님, 그리고 분당처병원의 다른 과 교수님들이랑 굉장히 활발하게 이미 연구를 하고 계시고, 저도 이제 최근에 조인하게 돼서 데이터 분석은 제가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프로테오믹스 팀도 같이 연구를 하기로 해서
굉장히 이상적으로 각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빠르게 분석해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이상적인 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이렇게 이상적인 팀을 만들어 가시면 공동 연구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공동 연구의 조건은 제가 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문제가 무엇인지,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면 좋은지를 명확히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주저자를 제시하시는 게 성공적인 공동 연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동 연구를 얘기하실 때 문제는 얘기하시는데 기여도를 명확히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사실은 공저자를 그냥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공동연구가 원활하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여도를 주저자를 주시는 게 이제 성공적인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너무 바쁘셔서 이렇게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일어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넘겨주는 게 굉장히 성공적인 공동연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피하셔야 되는 공동연구는 이제 아이디어를 얘기하실 때 문제 데이터 분석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분석은, 그러니까 실험은 그 비용이랑 그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엔들리스로 실험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제 데이터 분석은 시간은 들어가지만 머터리얼 같은 게 안 들어가서 그런지 정말 끝이 없이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기여도도 공저자 정말 최소한의 기여도를 주려고 하시는 분하고 하시게 되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이 연구하는데 너무 답이 늦으면 조금 힘이 빠져요. 그래서 빠르게 각자 잘할 수 있는 거를 빠르게 할 수 있는 팀을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를 정리를 해보면요. 생명정보학은 데이터 과학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의 특징은 데이터가 주도해서 가설을 생성해서 학문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데이터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데이터를 분석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 가능하게 만들 때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셔서 수집 단위가 중복되지 않게, 그 다음에 그 열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분류와 정의를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고, 요약, 시각화, 이상치, 결집치, 오타 같은 것들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성공적인 공동 연구를 위해서는 계속 반복되지만 문제, 데이터, 분석 방법의 정의를 명확히, 그 다음에 역할 분담과 기여도를 명확히 하시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게 성공적인 공동 연구의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차이과학대학교랑 분당차병원에 정말 연구를 잘 하시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열린 눈으로, 근데 우리 디렉토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셔서 이렇게 공동 연구를 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